지금 한미 정상회담 후 한국과 중국은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닙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선택하자 중국이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불편한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특사단 면담을 거부하고 대신 같은 시간에 러시아 인사를 만난 것인데 이 장면은 단순한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한국의 선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외교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드디어 색깔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방향을 바꾸는 축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과거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가능했던 줄타기가 이제는 기술, 안보, 지정학, 환경상 불가능해졌다는 것인데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실리를 챙기는 전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양자 컴퓨터 등 첨단 기술이 곧 안보가 되는 시대입니다. 기술과 안보를 분리할 수 없게 되었고 한국은 이제 눈치만 보던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원칙을 세우는 나라로 진화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국 특사단 면담을 거부하고 같은 시간에 러시아 인사를 접견한 것은 명백히 한국 선 넘지 마라 라는 메시지였는데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국의 선택을 근시안적이라고 비판했고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이 역사적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움직입니다. 중국의 이런 반발은 오히려 한국의 노선을 더 공고히 만드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화를 내는 건 한국이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중국은 한국 기업 불매운동, 관광 제한, 문화 교류 차단 등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롯데마트는 중국에서 철수해야 했고 한국 연예인들은 중국 활동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중국 관광객은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는 약 8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했지만 한국 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 화재 안전 점검 등 각종 규제를 동원해 압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버텼고 오히려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동남아시아, 인도, 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했고 관광산업도 일본, 동남아 관광객 유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도 결국 강경 일변도로는 한국의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19년부터 중국은 서서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지만 한국 내 대중국 인식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반발 역시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한 번 겪어본 압박을 다시 겪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버티는 법을 압니다. 안미 경중이라는 공식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은 한국이 양쪽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과 안보를 함께 묶어 선택했다는 선언입니다. 중국의 불편함은 당연한 반응이지만 글로벌 공급망, 기술 표준, 안보 협력에서 한국의 위치는 이미 미국과 연동되는 방향으로 고정되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를 보면 이런 변화가 명확합니다. 미국은 칩스법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게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텍사스에 17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미국 투자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산업 등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기술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더 이상 임시방편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을 압박할수록 한국은 더 확실히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빠져라고 경고하지만 현실은 한국이 빠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 조선 능력, 방산 산업은 이미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산업을 보면 한국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선 산업 1위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벌크선 같은 저부가 가치 선박을 대량 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10%도 안 됩니다. 한국 없는 동북아 전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의 사례를 보면 한국의 미래가 더 명확해집니다. 호주 역시 경제적으로는 중국 의존도가 매우 컸습니다.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등 호주의 주요 수출품 대부분이 중국으로 향했는데 2020년 호주가 코로나 기원 조사를 요구하자 중국은 즉각 보복에 나섰습니다. 호주산 와인의 200%가 넘는 관세를 부과했고 보리, 쇠고기, 석탄 수입을 차단했습니다. 호주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안보에서는 결국 오커스에 참여했습니다. 중국의 압박은 오히려 호주가 미국, 영국과 더 단단히 손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호주는 핵잠수함 도입이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3,68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핵 잠수함 8척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도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호주가 잠수함 동맹으로 방향을 정했듯 한국도 이제 안보와 경제를 따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작했는데 2012년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 일본 기업들의 중국 투자는 급격히 감소했고 2022년부터는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본격화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동남아시아나 인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도록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대중국 의존도는 크게 감소했고 오히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와의 경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한국을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기술력, 조선 및 방산 능력, 그리고 동맹으로서의 신뢰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의 한 안보 전문가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국이 아니다. 한국의 선택이 동북아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라고 말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건 단순한 협력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축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쿼드에 한국이 참여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의 방산 산업입니다. 폴란드, 호주, 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는데 폴란드는 K2 전차천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규모만 약 45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안보 파트너십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나토 국가들의 새로운 선택지가 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서방 안보 체제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했다는 증거입니다. 노르웨이도 한국산 K9 자주포 도입을 결정했고 호주는 한국의 K21 보병 전투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했습니다.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2022년 72억 달러에서 2024년 140억 달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독보적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D램 시장에서는 73%,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첨단 공정 기술에서도 TSMC와 함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3나노 공정 양산에 성공했고 2나노 공정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지정한 것은 이런 기술력 때문입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약 35%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특별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한국이 미래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라는 것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유럽연합도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한EU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고 그린딜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고 기술, 안보, 경제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예측 가능한 반응일 뿐 한국의 길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이미 경험해본 사드 보복 그리고 호주와 같은 국제적 사례가 말해주듯 압박은 오히려 선택을 명확히 만듭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사방의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의 세계가 반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외교사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약소국이 아니라 국제 질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의 당황은 바로 이런 한국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압박과 보복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할 것인데 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 경제도 한국의 중간재와 부품 없이는 제조업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반도체의 30% 이상이 한국산이고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등도 한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 사이의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이는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지지할 것인가 아니면 힘의 논리에 굴복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전자를 선택했고 이는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이런 전략적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패콕이었습니다.